예, 저번 주 짧게 요약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거를 다뤘습니다. 뭐냐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의 비교였죠. 항상 이렇게 그 종합표를 놓고 비교를 해서 보면 무엇이 원조이고 그거로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그 교육과정이라는 개념 안에서 개발모형이라는 분야를 처음 만든 사람은 타일러예요. 그전까지는 교육과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도 했었고, 이 타일러가 그 2차 대전 후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교육학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전까지는 목표 수립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학교라는 건 당연히 그냥 학생들 지식 전달하는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고, 어느 게 목표다, 그 목표 달성 여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타일러가 나오면서 목표 수립을 해야 된다. 그것도 2차 대전 후기 때문에 행동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왔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육 행정에서 다 바라볼 파트에서 보면 행동과학 접근법들이 그 당시 2차 이후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 행동과학 접근법들이 바로 중에 하나로서 이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타일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목표 수립을 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을 한다는데,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러겠지 하고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 학습 경험 선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사항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칙연산을 배운다? 그러면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학습 경험이라는 거는 주머니에 구슬 있는 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칙연산을 가르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경험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크레파스를 가지고, 크레용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학습 경험의 조직은 어느 걸 먼저 가르치고 어느 걸 나중에 가르치고 어느 걸 같이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학습 경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해서 그 교육과정을 실현을 했겠죠. 실행을 했을 겁니다. 하고 나서 그게 목표 달성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이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평가하면 이렇게 학생의 평가만 있었는데, 타일러가 나오면서 교육 과정이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바라보는 교육 과정 평가, 교수학습법이 제대로 성과를 냈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교수학습법 평가가, 그다음에 학교가 그 학생의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는데 그 기여를 했느냐를 따지는 학교 평가까지, 평가라는 영역이 그 교육학 안으로 최초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조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그 타일러의 경우는 어느 특성을 갖고 있냐? 목표를 최초 얘기했다. 평가와 연결을 지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밝혀낸 게 타일러가 최초입니다. 이 안에 타일러는 진보주의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철학을 담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지 않죠. 그냥 방법론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게 기본, 즉 바이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대에 와서 학문주신 교육과정을 하려고 봤더니 타바가 나와서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저 윗단에 이게 탑다운이죠. 이 교육부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내용이지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마치 과목의 단원들을 벽돌을 쌓아 나가듯이 도형, 연산,
확률, 통계, 그 다음에 이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벽돌 쌓아 나가듯이 쌓아 나가면 그게 과목이 되는 거고, 과목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과정이 되는 거다와 같이 이렇게 개별 단원들을 만들어서 모아서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한 게 타바입니다. 그래서 시험적 교사학습 단원 생산한 거예요. 도형, 연산과 같은 시험 단원 하나를 생산을 하고, 그 단원 생산한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오류가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죠.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검증을 하고 검증해서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만들어 두는 과정이 바로 개정 및 통합이죠. 오류를 고치고 개편할 부분 개편해서 넣고 하는 게 개정 및 통합이고요. 그러고 나면 도형 단원 만들어지고, 연산 단원 만들어지고, 확률 단원 만들어지고, 통계 단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단원의 구조 개발인데, 바로 이 단원 구조라는 게 이 학습형 조직과가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통계를 알려면 확률을 먼저 알아야지 통계를 알 수 있으니 통계보다는 확률을 먼저 가르쳐야겠구나. 확률을 계산하려면 확률의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 사칙연산에 해당되는 연산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구나와 같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단원구조 개발이에요. 그러고 나면 도형, 연산, 확률, 통계라는 하나의 과목에 그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바로 새 단원을 정착하고 확산하는 게 교육과정 개발 과정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60년대 타바가 나오면서 최초의 이슈는 뭐였냐면, 새로 교육과정을 바꿨기 때문에 교과서를 교사들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별 단원들을 모아서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귀납적 집권을 했다라는 거죠. 즉 개별들을 모아서 산수라는 통합된 과목을 만들고, 산수, 국어, 자연을 다 모아서 1학년 1학기 교육과정을 만들고 와 같이 이렇게 그 처방적인 절차, 귀납적인 모형, 단원에서부터 교과를 생성하는, 마치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나가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귀납적 모형을 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는 단원의 내용과 활동을 구분했다는데, 뭐냐면 여기 학습 경험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한마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용과 활동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가르칠 내용, 그 다음에 학생들이 경험할 활동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했다는 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 이상의 것들은 아닙니다. 즉 타바라는 것들은 타일러가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것들의 한계를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로 내려가서 귀납, 역시 바텀업으로 역시 올라갔다라면서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워커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타일러를 비판한 거죠. 타바도 타일러를 비판한 겁니다. 타바는 뭘 비판했냐? 타일러가 탑다운 내려오는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 뭘 지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텀업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워커의 경우는 타일러가 당연히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모형이고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모형이니까 이게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당연히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개발을 해보니 안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장은 최초에는 교사들이 들어가겠지만 학문기중식 교육과정에 와서부터는 점차 교수들이 교육과정 편성에 들어가면서 각자 자신의 주장을 따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물리과 교수님, 물리교육과 교수님, 교육학과 교수님, 교육공학과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원칙을 먼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 주장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토대다지기, 바로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교육을 택하자. 그 다음에 중복된 거는 삭제하자. 구체적인 거는 초등학교 때 다루고 추상적인 거는 중고등학교 때 다루자. 이런 식으로 그 원칙을 합의하는 게 토대다지기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원칙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맞춰내고요. 그 다음에 그 원칙에 따라서 개별 학습 경험들을 이거를 넣자 빼자라는 걸 결정하는 설계 과정을 거치는 정치적 과정이더라는 거죠. 서로
입 큰 사람들끼리, 목소리 큰 사람들끼리 자기 말이 맞다라는 것들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더라. 바로 이해관계 절충하는 정치적 과정이 일반적이지 실상은 이렇게 타일러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장점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단점은 설계 이후에 뭘 어쩌라고. 설계 이후에 뭘 어쩌라고. 평가가 여기 있는데 여기 평가 얘기가 없죠. 교육과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평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 모형을 제안하는 거는 장점이 있지만 설계 이후에 그 후속 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게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을 하면서 히트를 쳤던 거는 기존에 교육 목표를 수립하는 건 당연히 이 행동 목표를 수립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과목을 적용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봤더니 행동 목표를 수립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과목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미술 과목이다. 그러면 붓질을 첨부한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엇이 의미가 있냐면 오히려 나가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활동이 중요했고 그 판단은 결과물인 그림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는 행동 목표를 수립하는 게 맞는 과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산수 과목 같은 경우는 사칙 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와 같은 행동 목표를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칙 연산 문제를 내보고 직접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가 맞는 게 있고요. 아니면 문제 해결 목표와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과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과학 과목 같은 경우입니다. 과학 과목의 경우는 물질의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문제 해결 목표를 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움직여 보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그런 게 있는 반면 음악, 미술, 체육 같은 활동 그 과목의 경우는 표현적 활동이 중요하지 표현적 결과 그 행동 목표를 세운다는 게 아무 의미 없더라는 얘기를 최초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예술적 접근은 이런 과정의 부분보다는 실제 이렇게 그 과목마다 목표가 달라져야겠더라. 거기에 따라 평가 결과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적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것이냐? 바로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적 비평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 과정 자체가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 과정과 영교육 과정의 존재를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영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쫙 추려서 교육 목표를 추려본 한 3,000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000여 개를 다 가르칠 수 없으니 1,000개는 교육 목표를 채택을 하고 2,000개는 채택을 안 하고 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버려진 2,000개가 바로 영교육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그 스킬백과 위긴스 맥타이가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 설계 모형인데요. 스킬백이 다른 점은 자, 상황 분석을 뺀 나머지는 딱 타일러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학교 중심 모형은 학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 걸맞는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상황 분석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어디 상황? 학교가 처한 상황. 이런 처한 상황은 당연히 학교가 처한 외부 상황이 있고 학교가 처한 내부 상황이 있겠죠. 학교가 처한 내부 상황이라고 하면 뭡니까? 여기 바로 학생, 교사, 교육 과정, 교육 목표, 교육 평가, 학교 시설이라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고요.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뭐 철학에서 요구하는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학교 외부에 뭐 교육 당국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분석을 중요시하고 학교 특성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면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기존에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가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정 피드백을 한다는 게 명시가 돼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는 면에서 스킬백이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위긴저 맥타이의 후진 설계 모형도 타일러를 비판하고 나선 모형인데요. 타일러의 무엇을 비판했냐? 그 목표 수립하고 학습경험 선정과 학습경험 조직하고 평가를 했더니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흐지부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목표와 달리 편성이 되니까 행동들이 왜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목표 설정을 했으면 목표라는 거는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니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에 따라서 평가 계획이 맞도록 하는 거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 즉 바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학습 계획의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에 맞춰서 평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 구체화된 평가 계획에 맞춰서만 생각하면 목표와 평가와 학습 계획이 일치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왜곡이 발생하지 않더라. 그래서 타일러가 얘기한 학습 경험 선정과 학습 경험 조직이 평가 이후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 단계가 앞으로 와 있다. 평가 단계가 더 앞으로 와 있다라고 해서 백워드 디자인, 후진 설계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거꾸로 설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역방향 설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방식과 2단계, 3단계의 순서가 역전됐다. 정통적 방식이라는 거는 타일러를 얘기하는 거고,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과 조직을 2단계로 봤을 때 여기 바로 학습 경험 선정이 학습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게 2단계와 3단계가 바뀌어 있다, 뒤집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후진 설계 모형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중요했던 거는 역시 항상 타일러를 놓고 다 비판했기 때문에 타일러가 중요했습니다. 타일러에서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바로 포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타일러는 행동 목표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성과 일관성,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던 거죠. 학습 경험 선정이라는 것들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을 선정하는 게 좋겠냐라는 거였죠. 구구단을 익히기 위해서는 주머니에 구슬 들어가 있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잘하더라라는 게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회, 만족, 가능성, 일목표 다경험, 일경험 다성과의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를 적용해서 학습 경험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일러가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원리는 철저하게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선정해라, 무슨 내용을 가르쳐라는 내용 면에서는 하나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주머니에 구슬을 담아있는 이걸 가지고 사칙연산을 가르쳐라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뭘 얘기했냐? 이 경험을 선정할 때는 기회, 만족, 가능성, 일목표 다경험, 일경험 다성과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최초로 한 거고, 조직을 할 때에 있어서는 수직적, 수평적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1학년 1학기 산수 시간에는 뭘 가르쳐야 될까? 그다음에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뭘 나중에 가르칠까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는 거인데요. 타일러는 그래서 수직적 조직의 원리에서는 계속성과 계열성을, 수평적 조직의 원리에서는 통합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성이라는 건 그런 거죠. 학기와 학년급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이 꾸준히 반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계열성이라는 것들은 정수가에서 출발해서 점차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계열성의 원리죠. 통합성의 원리는 과목별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연 과목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면 거기에 필요한 산수 시간에 이미 배웠어야 되는 거고, 산수에 필요한 용어들이 있다면 그거는 국어 시간에서 미리 배웠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경영 조직의 원리고요. 학습경영 평가의 원리에 있어서 얘기한 바로는 바로 목표 도달 여부 확인, 바로 총괄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약점을 파악하고 효율성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교육 목표 수립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일러의 경우는 포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분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목표들은 우리가 지, 덕, 체, 전인 교육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에 해당되는 거, 덕에 해당되는 거, 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지가 지, 정의가 덕, 심동이 체에 해당되는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목표의 수준을 낮은 수준에서 고등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단계로 고등정신사고 능력으로 올라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지식이 기억하고 있느냐, 적용이 활용할 수 있느냐, 종합이 발견할 수 있느냐에 해당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로는 인지적 영역의 지식, 적용, 종합의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본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감수, 봤다, 반응, 봤더니 좋더라, 가치화,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다른 친구에게 좋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직화, 나의 취미로 삼았다. 인격화, 내 삶의 목표로 삼았다와 같은 형태로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동 영역은 체육 과목에서 주로 다룬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반사운동, 손가락 움직였다. 기초운동, 손을 움직일 수 있다. 운동 지각 능력, 달리기가 되더라. 신체 능력, 바로 100m를 몇 초에 달릴 수 있다. 숙련 동작, 축구를 할 수 있다. 동작적 의사소통, 몸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사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바로 발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었죠. 자, 그다음에 학습경영 선정의 원리에서는 타일러의 선정 원리, 바로 목표 달성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기회 원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해야 된다는 만족의 원리,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 편성해야 된다는 가능성의 원리, 그다음에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일목표 다활동, 일경험 다성과는 하나의 경험으로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일경험 다성과의 원리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학습경영 조직의 원리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횡적, 종적의 원리라고 타일러가 쓴 바였죠. 수평적 조직 원리는 횡적 조직 원리로 해서 타일러는 통합성 하나만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범위와 통합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범위라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시수를 결정하는 거죠. 국어 몇 시간, 주당 몇 시간, 산수 주당 몇 시간. 즉 주당 시간 수가 많다 하면 그만큼 많은 내용을 가르쳐야 되니까 폭과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범위라면 통합성이라는 것들은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교과 단원으로 묶고 연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관련 단원으로 묶게 되고요. 산수라면 도형, 연산, 확률, 통계와 같은 단원들로 묶어내는 거죠. 수직적 조직 원리라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과목 안에서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가르쳐야 될 내용들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연계성, 계속성, 계열성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계성은 바로 학기 학년 간의 연결인데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2학년 1학기 때는 구구단을 가르치고 2학년 2학기 때는 두 자리 곱셈을 가르치고
3학년 1학기 때는 세 자리 곱셈을 가르치고 3학년 2학기 때는 n자리 곱셈을 가리킨다라는 게 바로 연계가 학기 학년급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죠. 이게 바로 연계성의 원리고요. 개수성은 구구단을 가르치고 나서 두 자릿수 곱셈을 가르치려면 구구단을 가르치고 또 두 자릿수 곱셈을 가르치고, 세 자릿수 곱셈을 가르치려면 두 자릿수 곱셈, 구구단을 가르치고 두 자릿수 곱셈을 가르치고 세 자릿수 곱셈을 가르쳐야 돼서 학기 학년급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계속성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열성의 원리는 구구단이 가장 정수고 점차 두 자릿수 가면서 폭과 깊이가 확대되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에서 출발해서 폭과 깊이가 확대되는 과정, 이게 바로 계열성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것은 연대순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정수이자 단순한 것에서 출발해서 점차 폭과 깊이를 심화해 나가는 과정이 일반적인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과정을 단원을 수업 시간에 전개를 해보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 평가의 결과들은 우리가 교육평가에서 다룬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경우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창의융합형 인재. 이를 위해서 기초소양 교육 강화를 위해서 뭘 했느냐? 바로 기본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경우로 해서 기초 교육 과목을 강화를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다 선택 과목으로 돌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꿈과 끼를 키우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뭐냐면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서 단위학교의 자율편성 운영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선택 과목을 두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이 학문에 있는지 직업에 있는지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고요.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과정과 결과 중심의 교육들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사회 핵심 역량이라는 것들에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 과목들을 단축하겠다라는 거죠. 대신 선택 과목을 늘려나가고요. 그다음에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기존의 지식 위에 암기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개편된 방향으로는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는 건 뭐냐? 지식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 자기관리,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핵심 개념과 원리를 컴팩트하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중학교에서는 대신 체험 중심의 교과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체험 중심의 교과 활동이라는 거는 what 중심이 아니라 how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과정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일반 진로의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진로 과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3개 이상을 이수를 해서 학문의 뜻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를 하자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이후에 생활지도와 상담 부분을 다뤘죠. 생활지도와 상담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해보면요.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지도의 개념을 파악을 했고요. 청소년 비행 원리와 함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설명을 드렸고
진로 상담 이론들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들어가서 보면 생활 지도라는 것들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교에 부임해서 가시면 대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되신다. 담임으로서 생활 지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때에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생활 지도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그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인적성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여기 인성, 사회성이고요. 적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학업과 진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활지도라는 것들은 언뜻 오해하실 때는 문제아들 지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무엇이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치료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과 성장이 목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교과목에서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은 당연히 담임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목을 뺀 나머지를 거의 다 커버를 다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절차는 자료를 조사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면담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는 상담을 실시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목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특별 활동이 필요하다면 플레이스먼트, 정치를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추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결과가 집행되었는지라는 걸 확인하는 팔로우, 추수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내용들이 좀 심각하다 그랬을 때는 전문가에게 자신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위탁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조정 또는 심리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활지도라는 부분은 담임이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 활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청소년 비행인데요. 생물학적 이론의 경우는 태어나기를 어떤 비행을 하도록 태어난 아이가 있다라는 거라서 학교에서 취급할 영역은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인간 내면의 충동이나 본능이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다룬 영역이 아닙니다. 성격 이상, 공격성, 충동, 정서 불안의 경우도 이런 게 있었다면 학교에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갔어야겠죠. 그래서 정신병질적 소유자가 상습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관심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적 관점도 거시사회학적 관점하에서 학교폭력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미시사회학적 관점하에서도 비행 이론을 청소년 비행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노미의 경우는 바로 성공의 기회가 제약이 되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니 목표의식이 없고 그래서 비행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 아노미 이론이 되겠고요. 하이므나 이론이라는 것들은 이런 아노미 이론을 조금 더 확장해서 기회가 박탈된 하위 집단에서 주로 비행이 발생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갈등이라는 것들은 이런 하위 집단을 나누는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급 갈등이다. 경제적인 계급이라고 봤던 게 갈등 이론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바로 설득이죠. 사회는 주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시사회학 관점은 각각의 대응 방안들이 좀 다른데요. 사회통제이론이 얘기하는 바는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 통제력이 약화돼서 비행 발생을 하기 쉽다라는 얘기고요. 즉 교사 입장에서는 유대 강화를 해주면 비행 발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담임 입장에서 생활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 간의 유대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중화이론은 스스로가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비행을 하는 것들이 쉽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논박을 통해서 그 논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깨주면 되겠습니다. 차별접촉 이론의 경우는 범죄 우호적인 문화에 접촉하면 바로 일탈 행동 자체가 이런 범죄적인 에 해당되는 내용이 학습이 되니 그러한 문화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그 지도를 해서 그러한 그 행동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설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낙인 이론은 그런 부분입니다. 차별접촉 이론이라든가 중화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낙인 이론의 경우는 선생님의 사소한 행동들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그 비행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매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원인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비행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근간에는 학교 폭력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생했을 때 그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유대 강화입니다. 조기 발견하고 교사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다른 그 선생님들하고의 정보 교류를 강화를 해야 되고요. 스스로가 이런 학교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조기, 적극 개입하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토론, 상담 문화를 활성화시켜야지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방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미에서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과의 처리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달라집니다. 경미하다 함은 가해 학생이 즉시 바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죠. 피해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 학생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 요청을 하고 피해 학생이 그 화해를 받아들여 준 경우라면 경미하고 서로가 다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자체 해결한 사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학교 선생님이 담임으로서 조치해야 될 내용들은 바로 학폭위에다가 이러한 사실들을 있었음을 알리고 종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종료가 안 되고 3일이 경과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일반 절차로 넘어가는 거죠. 여전히 담임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학교 폭력을 처리를 해서 완료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또래 상담 프로그램 또는 또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래 상담, 또래 중재 프로그램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생 자치 법정, 학급 총회를 거쳐서 가해 학생에 대한 그 내부에 합의된 그 처벌 방안들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공고화하고 예방을 하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담임교사 자체 해결할 사안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그 두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게 위중한 사안인지 상대적으로 덜 위중한 사안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위중한 사안이라 하면 발생하면 바로 출석 정지를 통해서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완전 격리를 해야 되고요.
이 학교장 출석 정지가 즉시 필요할 만큼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들은 2인상 고의 지속적인 폭력이다. 그다음에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다.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나 보복 목적의 폭력을 행사를 했다. 이런 것들은 즉시 출석 정지 사안으로서 위중한 사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렇지 못한 상황의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를 밟는데요. 출석 정지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격리는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담임교사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는 학폭위에 올려가지고 그 판단을 받아서 그 판단에 따른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그 학폭위를 밟는 절차의 경우는 즉시 일단은 격리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신변 보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통보를 즉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폭위에 우선 신고를 하고 바로 학폭위의 위원장에 해당되는 분이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지도부 부장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즉시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7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학교장의 그 조치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재발 방지 프로그램도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피해 학생의 경우는 수호천사를 임명을 해서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요. 네, 전문 상담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해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가해 학생의 경우는 일단은 지역인사 멘토제를 두거나 사제 동행 등반, 학부모 봉사활동, 운동팀을 구성해서 자신의 혈기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서 다시는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로지도의 경우는 대부분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과거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상담선생님이 진로지도를 하시죠. 그래서 그냥 그 특징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파슨즈의 특성 요인이론에 의미하는 바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그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맞으면 성공적인 직업 획득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특성 요인이 의미하는 바고요. 개인 특성이라고 하면 적성, 흥미, 능력, 포부, 환경이 되겠고요. 직업에 대한 요인들, 직업에 대한 그 지식이라는 것들은 자격 요건, 장단점, 보수, 취업 희망, 장래 전망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잘 맞았을 때 직업을 택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욕구 이론에서 의미하는 바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직업을 획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로의 욕구 이론이 얘기하는 바는 어릴 때 성역적 형성을 할 때 과보호를 받은 학생의 경우는 서비스 예능직, 그다음에 애정을 많이 받은 학생들의 경우는 단체 활동이나 서비스직, 비즈니스직을 갖게 되고요. 좀 그 동떨어져 있었던 아이들의 경우는 과학 연구나 5개 활동 쪽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포크의 그 구성 이론에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보다는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그 직업 만족도가 달라지더라. 즉 자신의 추구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만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는 얘기를 하는 게 호포크의 구성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포의 발달 이론은 기존의 이론들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한 시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일생에 걸쳐서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직업 선택은 전생의 발달 과정하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더라. 그래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를 거치는데 우리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바로 탐색기에 주로 해당을 한다.
즉 자신의 자아 개념과 일세계관의 매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pon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드만 오하라의 경우는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직업의 자아 정체감 형성의 계속 과정으로서 성숙을 하게 된다. 즉 결정을 내려가면서 성숙하게 되는 거고요.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하기를 거쳐서 직업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획득하고 나서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수능, 개혁, 통합기를 거친다라는 게 타이드만 오하라가 얘기하는 진로의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홀랜드의 성격 인성 모형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성격에 맞도록 직업을 택해야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격별 바람직한 직업의 유형들을 6가지로 구분을 해봤다라는 거죠. 사회학습 이론의 경우는 기존의 그 이론들이 개인과 직업의 특성만을 연결 지으려고 했었는데 바로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개인 요인은 유전 요인처럼 타고난 거, 특별한 능력처럼 본인이 타고난 요인과 자신이 주어진 환경이 달라지면 결과물들이 달라지더라. 그다음에 그러한 이후에 학습을 어떻게 받아왔느냐에 따라서 직업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지더라. 그다음에 그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제에 접근하는 기술들을 어떻게 익혔냐에 따라서 직업 선택이 달라지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드디어 사회학습 이론에 있어서가 바로 교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학적 이론의 경우는 이런 사회학습 이론을 더 확장해서 어떻게 본 거냐면 직업생의 5단계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직업을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취업을 해서 시작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시행을 해서 취업을 한 단계, 그 다음에 안정은 그 안에서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안정화되는 단계,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정년퇴직 이후에 은퇴를 했을 때의 단계로 나눠서 살펴봤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들은 상담인데요. 상담이라는 것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과의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별로 안 다릅니다. 즉 학생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 학생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를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통제된 정서 관여를 해야 되고요. 학생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심판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가식 없이 진솔하게 진실성을 갖추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대화의 기본 원리이자 상담의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담 관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개별 면담이 됐든 학생들 개별로 접촉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바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아무 조건 없이 들어주는 수용적 존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하는 수용적 존중의 자세가 가장 기본 자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함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같이 느끼면서 그 학생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공감적 이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실에 처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적 존중을 하고 공감적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셔야 될 내용들은 일치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진솔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짓을 얘기하면 학생들이 바보가 아닌데 형식적 조작기로서 지적인 능력이 똑같은데 성인하고 똑같은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진실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정말 마음에서 대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그 요령을 기법들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기법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30명의 담임으로서 선생님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시간을 투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할 때. 즉 우리가 몇 분간 얘기를 하자와 같은 상담의 조건, 한계, 방향 규정을 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것이 구조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가장 선생님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경청이에요. 말, 행동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점차 더 이야기 주제 안에 계속 학생의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자꾸 뒤에 오는 게 반영입니다. 그다음에 학생이 느끼는 감정들을 파악하고 이걸 대화의 주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반영이 되겠고요. 명료화라는 것들은 학생이 한 얘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단계라서 관계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명료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보다는 조금 더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접근을 했죠. 직면이라는 것들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순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를 시키는 것이 직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선생님의 의견을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야기를 받아들였고 학생들 이야기 안에서 모순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게 직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석의 경우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학생과의 신뢰관계, 바로 상담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로서 진실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선생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해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청 이후에 반영, 명료화, 직면, 해석, 반명, 직해의 순으로 내면의 그 다가가는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그 나머지 기법들은 바로 경청 기법인데요. 즉시성 반응은 그랬어, 하고 말을 끌어내는 반응이 바로 듣고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반응이 즉시적 반응이고요. 바꾸어 말하기는 말한 내용들을 다른 적절한 용어로, 더욱더 좋은 용어로 바꿔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 바꾸어 말하기가 되고요. 재진술은 학생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재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이라는 것들은 대화했던 내용들의 핵심을 추려서 중간중간에 정리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구조화가 좀 다른데요. 재구조화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학생들의 보고 있는 시각이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다른 시각에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이 하나가 그러는 거죠. 얘가 자꾸 저한테 괴롭힌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 친해지고 싶어하는 표현을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니 네가 먼저 친해지자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와 같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구조의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담에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핵심 내용을 추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원인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얘기하는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행동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냐면 억압으로 봅니다. 즉 인간은 이드라는 자아와 부모의 도덕률에 해당되는 슈퍼이고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자인 이고가 한다는 거죠. 이고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능과 부모의 도덕률 간의 괴리가 너무 커서 이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억압을 하게 되고 이런 억압이 누적되었을 때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프로이드가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프로이드는 그래서 이러한 억압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감정 전이를 통해서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문제 행동이 치료될 수가 없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감정 전이를 통해서 해소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러의 경우는 프로이드의 제자이긴 한데 나중에 떨어져 나왔죠. 프로이드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들러가 얘기한 이 억압이 아니라, 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억압이 아니라 열등감을 인간은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부터가 부모보다 신체적으로도 열등하고 지적으로도 열등하고, 그래서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 그런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게 너무 과도해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열등감 콤플렉스가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하더라라는 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얘기하는 바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생활 양식, 삶의 목표를 수정해서 이런 과도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처 방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융의 경우는 분석 심리학적 상담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억압이라는 것들을 구체화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실현의 중단이라는 거죠. 즉,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이런 자아 실현이 중단되었을 때 자기 실현이 중단되면서 문제 행동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이해를 하고 자기 실현을 다시 재개하게 되면 문제 행동이 사라진다라고 봤던 겁니다. 특히 그 프로이드가 개인의 무의식이 문제 행동 발생하는 과정을 얘기를 했다면, 분석 심리학적 상담 이론에서는 개인의 무의식에서 집단으로의 무의식까지를 확장해서 일반화를 시켰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900년대에 나왔던 그 프로이드의 이론들,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 20년대 행동주의 심리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바뀐 건데요. 행동주의 심리학이 얘기하는 바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학습이 잘못되어서 문제 행동이 발생을 하니 재학습을, 조건화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문제 행동을 상찬에 의해서 고치게 되면 문제 행동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바로 행동 수정 이론입니다. 즉, 체계적 통감법, 이완훈련, 행동 증강 기법, 문제 행동 감소 기법들을 적용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상담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대에 나왔던 인지주의 이론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식을 구성하는데, 그런 도식들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 행동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 이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개인 특성과 환경이 부적합하다 이거죠.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배워나가는데, 학습해 나가는데, 그 상호작용이 부적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결국 지시적인 요소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자는 거죠. 환경을 주로 바꾸는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서 스스로의 상호작용을 달리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치료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는 게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이론은 이런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 이론이 지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에서 더욱더 나아가서 지덕체로 확장해 보고자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의 원인을 봤더니 비합리적인, 비현실적인, 자기 파괴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였다라는 거죠. 즉, action, belief, consequence, dispute, effect, feeling이라는 ABCD 2단계를 거쳐서 된다는 거죠. 즉, 우연한 그 행동에 의해서 잘못된 신념이 구축되면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니, 이러한 비합리적인, 비현실적인 신념을 논박을 통해서 깨주면, 디스퓨트를 통해서 깨주면, 논박을 통해 깨주면 바람직한 행동들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바람직한 감정이 유도될 수 있다라는 게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벡의 인지치료 이론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도식, 인간이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도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잘못된 도식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고쳐나가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치료를 하는 과정을 거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켈리의 개인 구념 이론은 퍼스널 컨스트럭트라는 개인 구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지도식 하면 인지적인 면, 바로 지덕체의 지 요소만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덕의 요소가 행동에 많은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와 덕의 요소를 결합해서 용어를 정한 게 그러면 인지도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퍼스널 컨스트럭트, 개인 구념이다. 지와 덕의 요소를 결합해서 개인 구념이라고 뒀고요. 이런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잘못된 구념들, 지와 덕의 요소들이 잘못된 구념을 형성을 하고 이런 잘못된 구념들이 잘못된 행동을 유도하니 이 구념을 재개념화를 해서 바꿔주자라는 게 켈리의 개인 구념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0년대에는 인본주의 상담 이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인간 중심의 사고가 정착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인간은 누구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클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실을 끌어올리고 너무 높은 이상을 낮춰서 이 괴리를 줄여주면 자기 실현을 막는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문제 행동이 사라진다라고 봤던 게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왜 문제가 발생했냐? 자아 실현, 자신이 살아야 되는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스스로의 방향성을 상실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런 방향성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잘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 이론은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잘 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알지 못하더라. 스스로의 한계를 느껴보고 깨달아보고 스스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게 펄스의 게스탈트 상담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 중심 상담 이론, 현실 치료 이론, 기타 이론을 볼 수 있는데요. 해결 중심 상담 이론은 이러한 그 상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아지면 그 적극 활용을 하고 나아지지 않으면 그건 버리자라는 게 해결 중심 상담 이론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5회 이내에 짧은 상담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만 해결을 하고 돌려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라는 관점에서의 단기간에 있어서의 그 증상들을 없애주는 역할들을 하자라는 게 그 해결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실 치료 이론이라는 것들은 그 인간이 누구나가 다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더라. 비효율적 요소가 많고 그러한 요소들을 조금만 알려주면 코칭을 조금만 해주면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관리자로서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문제 행동이 없어지더라라는 게 현실 치료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번의 상호교류 이론의 경우는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쉬시고 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 이론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머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펄스부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정도 쉬시겠습니다.